60년의 약속. 안녕하세요. 계절의 흐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바람결이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이야기로 채워드릴 스토리 도우미입니다. 여기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와 함께 아주 오랜 시간 멈춰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 60년 만에 찾아온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괴종시계들이 저마다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작은 시계방이 있습니다. 이 시계방의 주인이자 유일한 장인인 고유진 할아버지는 올해 78입니다. 그의 하루는 멈춰버린 시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로 채워집니다. 그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달아버린 톱니바퀴를 살피고 먼지 쌓인 태엽을 감으며 수십 년 전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그의 삶은 마치 그가 고치는 낡은 시계와도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확히 7시에 아침을 먹고 8시에 작업실 문을 엽니다. 그의 세상은 아주 작고 고요하며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궤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의 시계방 가장 안쪽 빛바랜 벽지에는 그가 유일하게 고치지 못한 시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뻐꾸기가 나와야 할 작은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시계 바늘은 6시 20분에 영원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18살 생일에 세상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와 돈을 모아 샀던 뻐꾸기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가 멈춘 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우정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지난 60년간 단 한 번도 그 시계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여느 때처럼 낡은 회중시계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던 그의 작업실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문틈으로 툭 던져졌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툰 글씨로 고유진에게 라고만 쓰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고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아, 60년 전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 순간 유진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후 며칠 동안 유진 할아버지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주말 오후 낡은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마지못해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의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거칠었고 얼굴에는 망닐로 그을린 듯한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장난기 가득하게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그 웃음만은 60년 전 기억 속 소년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야, 고유진. 나다, 나. 강태호. 유진 할아버지의 멈춰버린 뻐꾸기 시계의 주인이자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이름. 태호는 유진의 어깨를 퍽 하고 치며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이야,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재미없게 사는 것 좀 봐. 태호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고요한 시계방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유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잘 벼린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당장 나가. 어허, 이놈 봐라. 60년 만에 찾아온 친구한테 내가 보낸 편지 받았지? 너 설마 우리 약속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약속. 그 단어에 유진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18살 여름 두 소년이 땅속에 보물 상자를 묻으며 했던 맹세.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바로 다음 날 그들의 우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 약속 기억에 없다. 다 끝난 일이야. 돌아가. 유진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고유진. 나한테는 소용있어. 아주 많이. 너한테는 끝난 일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가줘야겠다. 우리 고향 정동진. 보물상자 묻어둔 그 소나무 아래 말이다. 유진은 태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갈 수 없다. 가야 할 이유도 없고. 그는 작업대 앞에 앉아 부서진 시계 부품을 집어들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손은 평소와 달리 계속해서 헛돌았습니다. 태호는 그런 유진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냐? 태호가 내민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두 소년이 어깨 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수줍은 듯 미소 짓는 유진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개구쟁이처럼 이가 다 드러나게 웃고 있는 태호였습니다. 그들의 배경은 보물 상자를 묻었던 정동진의 소나무 언덕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유진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태호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고 둘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태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 시간이 얼마 없어.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장난기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가야겠다. 더 늦기 전에 너랑 같이. 나 혼자는 의미가 없어. 태호는 자신의 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와 표정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마지막 소원처럼 들렸습니다. 유진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60년간 쌓아온 원망과 배신감.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차마 지우지 못했던 그리움과 우정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다는 친구의 한마디는 평생 시간을 다뤄온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 남은 시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 할아버지는 딸에게 며칠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아주 오랜만에 시계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낡고 오래된 트럭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는 태호가 앉아 60년 전 그날처럼 이가 다 드러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자, 친구야. 60년 만에 소풍이다. 부르릉 하고 낡은 트럭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진 할아버지의 멈춰버린 시간이 아주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만에 나란히 앉은 두 노인의 여정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낡은 트럭은 덜컹거리는 소음과 매캐한 매연을 뿜어냈고 태호의 운전 습관은 유진이 보기에는 너무나 거칠고 난폭했습니다. 평생을 정밀한 시계 부품만 다뤄온 유진에게 태호의 투박한 모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라디오 소리 좀 줄여라. 시끄러워서 머리가 다 아프다. 아, 이 양반아. 여행 가는데 이 정도 흥은 있어야지. 그들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시간 속을 살아온 두 개의 시계가 억지로 같은 시간을 가리키려 애쓰는 것처럼 그들의 동행은 삐걱거리는 소음을 냈습니다. 유진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따라 나섰을까? 이 녀석은 60년이 지나도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강원도로 향하는 굽이진 산길을 오르던 중 컥컥거리던 낡은 트럭이 결국 힘에 부친다는 듯 길 한복판에 멈춰 서버렸습니다. 사방은 깊은 산속이었고 지나가는 차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길 위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출발하기 전에 정비부터 하자고 했지 않으냐. 유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다 잘못했다. 됐냐? 태호도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차 안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좁은 트럭 안 두 노인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내 아내는 좋은 곳으로 갔냐?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15년 전에 맘고생만 하다 갔지. 우리 마누라는 7년 전에 억척스럽기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가니까 빈자리가 크더라. 아내들의 이야기는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강을 깨는 첫 번째 조약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지나온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평생 시계만 고치며 살아온 자신의 단조로운 삶에 대해, 태호는 전국을 떠돌며 안 해본 막일이 없었던 자신의 고된 삶에 대해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같은 세월의 무게와 자식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노년에 느끼는 쓸쓸함이 공통적으로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트럭 안에서 두 노인은 서로의 서툰 숨소리를 들으며 6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지나가던 트럭의 도움으로 가장 가까운 읍내의 정비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트럭을 고치려면 꼬박 하루가 걸린다는 말에 두 사람은 꼼짝없이 작은 읍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허름한 식당에서 늦은 아침을 먹던 중 태호가 툭 하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참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 몰라. 유진은 대답 없이 수저만 놀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60년 전 그의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8배 유진과 태호,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늘 수정처럼 맑게 웃던 소녀, 은희가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동시에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은희에게서 소나무 언덕에서 만나자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지만 그곳에는 은희가 아닌 태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호는 유진이 오자마자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고유진, 너 은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유진은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며칠 전 태호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자신의 연애 편지를 태호가 전해주지 않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배신감에 휩싸인 그는 태호에게 주먹을 날렸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현재 식당에서 밥을 먹던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날 왜 그랬냐? 은희 말이다. 내가 내 편지를 전해주지 않고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 평생 모를 줄 알았어? 태호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아, 나는 내 편지 은희한테 전해줬어. 거짓말. 그리고 은희가 울었던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었지. 나는 그날 은희한테 차였거든. 내가 너를 질투해서 너랑 은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다고 은희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군. 그리고는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 나는 그 화풀이를 너한테 했던 거야. 미안했다. 태호의 담담한 고백. 그것은 유진이 6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그의 기억보다 훨씬 더 아프고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태호의 고백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60년 동안 묵혀두었던 오해는 풀렸지만 그 시간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수리가 끝난 트럭을 타고 다시 길을 떠났을 때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소한 다툼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목적지인 정동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60년 만에 다시 찾은 고향은
그들의 기억 속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역사는 세련된 관광지가 되어 있었고, 그들이 뛰어놀던 백사장은 거대한 호텔과 카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물 상자를 묻었던 소나무 언덕을 찾아 헤맸지만 언덕이 있던 자리에는 펜션이 들어서 있었고 수십 그루의 소나무들은 대부분 베어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들은 펜션 뒤편 잡초가 무성한 공터 구석에서 늙고 비틀어진 소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기억하는 소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이 보물상자를 묻었던 자리에는 차가운 시멘트가 두껍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여정의 유일한 목표,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런 무모한 여행만 계획하지 않았어도 나는 내 자리에서 조용히 잘 살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내 평생을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이게 뭐야? 그는 태호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태호야, 너 괜찮아? 유진이 놀라 다가갔을 때 태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보물상자는 사실 그냥 핑계였어. 뭐? 나 췌장암 말기래. 의사가 길어야 석 달이라더군.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한번 널 보고 싶었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 싶었어. 그날 일 정말 미안했다, 친구야. 태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세상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친구의 시한부 선고, 60년의 원망도 잃어버린 보물상자도 그 무엇도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곧 친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뿐이었습니다. 태호의 충격적인 고백 앞에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있는 친구의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두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시멘트 바닥과 그 너머의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60년의 세월이 그리고 곧 다가올 영원한 이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흘렀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유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변 공사장에 버려져 있던 낡은 쇠지렛대 하나를 주워와 묵묵히 시멘트 바닥에 가장자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쨍, 쨍, 쇠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바닷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고유진, 뭐 하는 거야? 소용없어. 태호가 힘없이 말렸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기도 집착도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마지막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에 태호도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반대편에서 시멘트 조각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노인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몇 시간을 더듬고
깨고 파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쇠지렛대 끝으로 텅하는 둔탁한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걷어내자 60년의 세월 동안 땅속에 잠들어 있던 녹슨 양철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그들의 어린 시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빛바랜 만화책, 반들반들하게 다른 구슬, 그리고 두 소년이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상자 맨 밑바닥에는 유서처럼 봉해진 낡은 편지 두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60년 후에 나에게 라고 쓰인 그들이 서로에게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주변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두 노인은 트럭의 헤드라이트를 조명 삼아 소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진이 먼저 자신의 편지를 열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나는 아마 세계 최고의 시계 장인이 되어 있겠지? 태호. 녀석이랑 같이 스위스에 우리 둘의 이름을 딴 멋진 시계방을 차렸을 거야. 우리는 평생 최고의 친구일 테니까. 그리고 혹시 은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니? 꼭 그랬으면 좋겠다. 잊고 살았던 꿈, 그리고 이미 사라져버린 사랑. 모든 것이 가슴 아프게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태호의 편지를 유진이 대신 읽어주었습니다. 60년 후에 강태호에게 너 돈 많이 벌어서 멋쟁이 할아버지가 되어 있겠지. 유진이 녀석은 아마 답답한 시계방에만 있을 테니 내가 꼭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 구경시켜줘야 한다. 유진이 속 썩이지 말고 둘이 꼭 의지하면서 살아라. 너희 둘은 형제나 마찬가지니까. 편지에는 태호가 단 한 번도 직접 표현한 적 없었던 유진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유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도 소매 끝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상자 속에 들어있던 진짜 보물은 낡은 구슬이나 만화책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서로를 향한 변치 않았던 마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그들은 60년 전의 자신들과 그리고 서로와 마침내 화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트럭 안의 공기는 여행을 떠나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나 날 선 다툼은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친구만이 나눌 수 있는 편안한 농담과 따뜻한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지나온 삶에 대해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호는 지쳐 보였지만 그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꼭 한번 다시 와보고 싶었는데 덕분에 소원 풀었다. 고맙다 유진아. 며칠 후 태호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묻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가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한 여행길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60년 전 그랬던 것처럼 말없이 어깨를 한번 툭 치는 것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유진 할아버지의 시계방.
하지만 그곳의 시간은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업실 가장 안쪽에 60년간 방치되어 있던 낡은 뻐꾸기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시계의 내부를 살피고 닫고 조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시계방 안으로 맑고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뻐꾹, 뻐꾹. 60년 만에 처음으로 뻐꾸기 시계의 작은 문이 열리고 예쁜 뻐꾸기가 나와 아침을 알린 것입니다. 시계바늘은 정확히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진 할아버지는 움직이기 시작한 시계바늘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켰고 자신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가 남겨준 용서와 화해의 기억을 품고 현재의 시간을 충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작업실, 수많은 시계들이 다시 힘차게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가올 시간을 기쁘게 맞이하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